내란 특검이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한 전 총리의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요. 여기서 특검은 피고인은 헌법 질서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범죄에 가담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네, 특검의 의견 진술 뒤에는 한 전 총리 측의 최종 결론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통상 결심 후 선고는 한두 달 정도가 걸리는데 재판부는 선고일을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결심 공판이 조금 전에 종료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의 구형량도 나왔습니다. 저희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이 됐고 조금 전 종료가 됐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훈 기자. 네, 내란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보좌했다고 보고 재판부에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구형 의견 진술에서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잘못된 권리 행사를 견제해야 할 총리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인 피고인은 헌법 질서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가담했다며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한 전 총리 측의 최후 변론이 조금 전 끝났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우선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하 수행 등 지휘자와 관여자 지위로 처벌될 뿐이라며 방조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공소 제기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했고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한 것도 만류의 목적이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 전 총리도 발언권을 얻어 직접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이 겪는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이 계엄을 하겠다고 한 순간 절벽에서 땅이 끊어지는 것처럼 충격을 받아 기억이 분명치 않다면서도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일이고 어떻게든 뜻을 돌리고자 했으나 힘이 닿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일을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로 정했습니다. 네, 순직해병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오동훈 처장 등 지휘부를 재판에 넘겼죠. 네, 그렇습니다. 해병특검은 오동훈 처장 등을 포함해 전현직 간부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우선 특검은 지난해 공수처 처장과 차장을 대행하며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 방해 의혹에 연루된 송창진, 김선규 전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6월 대통령실, 국방부 장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결재를 거부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또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2월 수사팀에게 총선 전까지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소환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수차례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특검은 오 처장의 경우 송 전 부장검사가 국회에서 위증한 사건을 접수하고도 제때 수사하지 않고 은폐까지 한 것으로 보고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공수처는 특검의 기소에 대해 결론을 정해놓고 사실관계를 꿰어 맞춘 묻지마 기소라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위증 사건 관련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선 공수처장에게 검사 범죄 관련 대검 통보 의무가 생기는 경우는 일정 수준의 혐의가 인정될 때라며 특검이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은 양평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을 소환했는데 오후에도 조사가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성교 의원은 오전 10시쯤 김건희 특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 일가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벌인 양평군 소재 도시개발 사업에서 개발 부담금이 하나도 부과되지 않은 점을 주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 기간 중 양평군수를 지내 특검은 특혜를 의심하며 김 의원에게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한편 특검은 조사를 받고 나서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 공무원의 조사와 관련한 자체 감찰 결과를 내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법원에서는 내란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결심 공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처음으로 결심 공판이 열리는 만큼 특검의 구형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결심 공판이 향후 다른 재판에 미칠 파장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소식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에 한덕수 전 총리 결심 공판이 시작이 됐고 오후 2시에 재판이 재개될 예정인데 한 전 총리가 기소된 게 지난 8월 말이었습니다. 그 후부터 약 석 달 만에 결심 공판이 열린 건데 재판이 꽤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제 속도전으로 진행이 됐고 이제 완료가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혐의 내용, 공소 사실 내용 자체가 결국 내란과 관련된 그런 혐의들인데 이런 중대한 사안에서 3개월 만에 재판이 공판 절차가 완료가 된다라는 것은 예. 다른 일반적인 사건과 비교를 하더라도 상당히 신속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말은 결국 일단 특검 측에서 보자면 적어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증거 관계들에 대해서 상당히 촘촘하게 구상을 하고 진행을 해왔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 사안을 봤을 때 이미 진행 초기부터 신속하게 이 결론을 낼 것이다라는 점을 상당히 좀 뚜렷하게 밝히고 왔기 때문에 빠르게 네. 진행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 이제 다른 내란 관련된 그런 국무위원들의 사건보다는 그래도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 내용 자체가 그리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 역시도 이 재판이 빨리 진행이 되는데 상당히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결심 공판이니까 이제 검찰 구형이 나올 거고 재판부가 선고하는 그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21일이나 28일로 예고를 한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이 1심 선고 역시 내란 재판 중에 가장 먼저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내란 사건들 중에서 가장 기소가 늦게 된 그런 사건에 해당을 하는데 네. 일단 선고 자체는 또 가장 빠르게 그러네요. 예정대로라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후에 이제 다른 내란 관련된 이 재판 역시도 이 먼저 선고되는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점을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 한덕수 전 총리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 유무죄를 판단할 때 예. 전제가 돼야 될 것이 이 비상계엄에 대한 평가, 이것이 내란인가 아닌가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비상계엄을 어떻게 성격 규정을 하는지 이 부분이 이 추후에 다른 사건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결심 공판에서 나올 내란 특검팀의 구형 그리고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에 관심이 쏠리는데 결심 공판은 통상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나요? 일단 결심의 경우에는 먼저 검찰 입장에서 여기서는 네. 특검이 피고인의 죄가 왜 무거운지 또 왜 유죄가 성립을 하는지를 설명을 하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떠한 형을 원하는지 구형을 하는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번에는 이제 한덕수 전 총리의 변호인단이 무죄를 주장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선처를 구하는 최후 변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피고인이 직접 판사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이 최후 진술의 순서가 진행이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이렇게 이렇게 종료를 하게 되면은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정하고 공판을 마치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종결을 하고 나서 이후에도 검찰이든 혹은 피고인 측이든 추가로 의견서나 참고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예. 주장을 강화할 수 있긴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이제 법정에서 핵심적이고 또 최종적인 주장을 하는 마지막 절차라는 점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결심 공판이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검찰 구형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내용을 들어보니까 오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서증 조사 그리고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이 시작됐고 이제 잠시 후 2시부터 재판이 재개된다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조금 길어진다고 봐야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애초에 이제 공판을 진행하기 이전에 그 전 기일에서 예. 마지막 절차에 각자 얼마의 시간을 소비할지를 미리 조율을 하고 진행하는 경우들이 예, 있습니다. 예. 특히 이 사건처럼 사안 자체가 중대하고 또 내용들이 어쨌든 상당히 다툴 부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 측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 얼마의 시간을 소요할지를 정해놓고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예. 있는데 지금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그 시간들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구속받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이나 혹은 변호인단에서 준비한 내용이 많고 예. 또 발표할 내용이 생각보다 많아진다고 하면 더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이 절차를 마무리하는 공판 과정이기 때문에 예. 그 중요도는 상당히 높은 점을 고려했을 때는 양측에서 서로 주장을 하는 시간들이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해진 시간은 조금 초과해서 끝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길어져도 뭐 재판부가 제재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물론 이제 다른 사건들이 또 이후에 진행되는 예. 같은 날 또 이후 시간대 다른 사건들이 진행이 되고 시간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간혹 이 재판부에서 양측의 입장을 조금 더 축소를 시키는 그래서 시간을 조금 줄이는 그런 재량권을 행사할 수가 있긴 한데 예. 아무래도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로의 시간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쪽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한 전 총리가 맡고 있는 대표적인 혐의가 내란 방조 그리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인데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는 뭐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할 만큼 굉장히 중형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 내란 특검의 구형은 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조금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제 특검에서 처음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한 내용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가 아니라 내란 방조였습니다. 그것만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추후에 이제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이제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내용을 조금 변경을 했기 때문에 예. 사실 구형 자체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기존의 특검의 그런 공소 내용을 조금 고려를 해 본다면은 예. 아무래도 특검 입장에서는 적어도 다른 국무위원들 예컨대 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혹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비교를 했을 때는 이 내란과 관련된 혐의가 비교적 덜하다, 경미하다 혹은 소극적이었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 방조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이 다른 국무위원들보다는 구형 자체가 조금 낮을 수가 있다. 그럼 애초에 내란 방조 혐의로 공소 제기를 했을 때 생각을 했던 그 구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따지자면 일단 뭐 최고형이 아무리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 수준의 구형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결국 이 유기징역형 범위 안에서 구형을 하지 않을까 이 정도는 일단 계략적으로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잠시 후에 재판이 재개될 텐데 특검에 이제 구형 소식 전해지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한덕수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재고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증 혐의, 헌법재판소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는데 한 전 총리가 오늘 최후 진술에서는 어떤 점을 강조하게 될까요? 일단 위증을 포함을 해서 내란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를 부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뭐 지금 보도 내용에 의하면 이 재판 과정에서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다라는 조금 단순하게 보도가 나오고 있긴 한데 변호사 입장에서는 실제 내용을 봤을 때 과연 위증 혐의도 인정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는 당시에 사실과는 다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위증이 됐다라고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 말은 이제 본인의 의도 자체는 거짓말을 할, 그러니까 거짓 증언을 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읽혀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긴 했지만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라는 점을 주장을 해온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는 혐의에 대해서 부정하는, 부인하는 그런 입장을 이번 변론에서도 최후 진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뭐 재판정 안에서 혹은 재판정 밖에서 당시 계엄에 대해서 말리지 못했던 상황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네.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법적으로는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고 또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정치인으로서 당시에 이 대통령을 윤 전 대통령을 저지하지 못하고 이 개헌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후회를 한다라는 식의 발언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결국에는 혐의 자체는 부인을 하면서도 만약 유죄가 인정이 된다 했을 때 양형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참작할 수 있는 내용을 진술하는 그런 최후 진술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결심 공판에서 이제 검찰의 구형이 있고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이 있습니다. 이후 재판부가 양측의 입장을 듣고 고려해서 선고를 내리게 될 텐데 오늘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은 재판부의 선고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보통 최후 진술만으로는 이제 유무죄의 판단 자체를 뒤집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결국 유무죄의 판단은 증거에 의해서 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예외적인 경우, 그러니까 지금까지 재판이 흘러온 과정에서 입증 정도가 이제 판사가 봤을 때는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니까 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합리적인 다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 경계에 있는 경우다라고 한다면 이 최후 진술의 내용이라든가 혹은 태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영향은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어디까지나 이제 좀 예외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보통의 경우에는 최후 진술이 형량을 정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유죄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이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들었을 때 그 진심으로 반성을 하는 모습이 보여진다, 혹은 변명으로 일관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판사가 형을 선고하는 데 있어서,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가중을 하거나 혹은 감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 뭐 이후에 최종적인 선고 과정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최후 진술에서의 그 내용 그리고 그 태도가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한 전 총리의 결심 공판이 주목을 받는 건 내란 혐의로 기소한 이 피의자에 대한 특검의 첫 구형이기 때문인데 이제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뭐 김용현 전 장관 등의 재판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나 오늘의 구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의 구형량도 물론 영향을 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계엄과 관련해서 소극적이나마 관여가 됐고 또 이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전 총리에 대한 구형을 봤을 때 다른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뭐 김용현 전 장관 혹은 이상민 그리고 박성재 전 장관 등에 대한 구형들은 그것보다 높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훨씬 더 높은 구형을 할 것이다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특검의 구형은 이 정도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앞으로의 그런 구형을 조금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이제 한 전 총리의 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게 더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한 전 총리의 재판 그 선고가 가장 먼저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첫 번째로는 이 비상 계엄의 성격에 대해서 규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계엄이 내란인지 내란이 아닌지 이 부분이 일단 선결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는 판단이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관련된 뭐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다른 국무위원들의 사건에 있어서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한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국무위원들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만약 한 전 총리가 유죄를 선고를 받는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한 전 총리보다 적극적으로 이 계엄에 관여를 했다라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다른 국무위원들, 특히 이제 전 법무부 장관,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 전 총리가 무죄가 선고가 된다. 그리고 특히나 그 무죄를 선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당시 비상계엄 당시에 그 법적인 평가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다라는 이유로 고의가 없어서 무죄가 선고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비상계엄의 적법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변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또 줄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뭐 앞서 설명을 드린 구형도 향후에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그런 재판에서의 구형과
구형을 조금 예측해 볼 수 있는 지점이긴 한데 결국에는 이 선고 내용에 따라서 다른 국무위원들이 그리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도 충분히 좀 가늠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더 중요한 건 1심 재판부의 선고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시간쯤이면 한 전 총리의 구형령이 나오지 않았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간에 대담 진행하다 속보 전해지면 바로 전해드리겠고요.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전해진 노웅래 전 의원의 무죄 선고 소식인데요. 노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게 2023년 3월이었는데 2년 8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진 겁니다. 노 전 의원이 그동안 받아왔던 혐의부터 짚어볼까요? 네, 2020년경에 이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총 5차례에 걸쳐서 6천만 원 상당의 이제 불법적인 그런 정치 자금 혹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예. 당시에 이 돈을 받은 그 대가로 물류센터의 인허가 알선이라든가 혹은 태양광 사업의 편의 제공 또 공공기관 임원의 인사 청탁 등을 이제 명목으로 삼았다라는 내용이고요. 뭐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하면서 또 현금 문치가 발견이 돼서 큰 파장이 또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어요. 특히 공소 사실에 대해서 증명력이 높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는데 이 증명력이 높다고 볼 수 없다. 증거가 부족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제출된 그 증거들이 그 증거들만으로는 입증이 불가능하다,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말이 이제 증명력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쓰여진 겁니다. 예.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결국 돈을 주고 받았다라는 그 증거가 없다라는 걸로 보이는데 일단 뇌물 사건에서는 당연히 돈을 줬다라고 자백을 하는 사람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거는 있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 박 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또 신빙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다른 이제 내용은 예. 이 진술 말고도 사실 객관적인 다른 증거들이 추가로 제출된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이제 전자정보가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이 부분은 이 박모 씨의 부인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확보가 된 그런 전자 증거 그 중에서도 결국 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증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평가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점까지 종합을 해서 결국 이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증명력이 높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은 건데 앞서서 검찰은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억 그리고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했잖아요. 법원의 판단과 너무 크게 다른 거 아닌가요? 이건?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서 가장 크게 이 유무죄 판단, 검찰과 또 법원의 판단이 달라졌던 부분은 결국에는 이 증거를 수집한 그 절차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당시에 이제 박모 씨의 와이프 부인으로부터 예. 휴대전화를 압수를 해서 이제 별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던 중에 이 건과 관련된 증거를 발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서 즉각적으로 해당 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멈추고 추가로 2차 영장을 발부받아서 다시 내용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점을 간과를 하고 영장을 계속해서 집행해 나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이 점을 특히나 문제를 삼았고 이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어야 되고 예. 또 그 전까지는 이 추가적인 수색은 멈췄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누락했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휴대전화나 혹은 전자기기에 저장돼 있는 전자 정보들을 압수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에서는 워낙 은밀한 그리고 내적인 그런 정보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그 준수를 상당히 해야 되도록 그렇게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서 여기서 수집된 증거의 증거 능력, 그러니까 증거로서의 그런 자격을 부인을 해버렸고 따라서 이제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그런 오류, 여기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이런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럼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 지금 검찰의 증거들이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항소를 할 경우에
그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추가 증거들, 그러니까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들이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예컨대 압수수색을 실제로 진행을 했던 수사기관의 담당자에 대해서 뭐 증인 신청을 한다거나 혹은 1심에서 증인 신문을 했다라고 한다면 뭐 2차 항소심에서도 다시 한번 증인 신문을 통해서 당시에 이제 압수수색 과정이 적법했음을 주장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 항소심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검찰에서 신경을 써서 입증을 해야 될 부분으로 보이긴 하는데,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제 항소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과거의 사례들이 비춰봤을 때는 이런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를 하게 되면 예. 뭐 거의 자동적이라고 해도 설명이 뭐 그렇죠. 부족하지 않을 만큼 당연히 항소를 하는 그런 구형량이랑 사안들이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예 유죄가 아니라 무죄를 판단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제 항소를 하는 것이 보통의 모습이었는데, 네. 다만 이제 최근에는 정부 기조가 이제 무죄가 나온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무조건적으로 하는 점을 상당히 좀 자제를 해야 된다, 혹은 신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과연 이 사건에서 특히나 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절차가 있었다라고 1심에서 판단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과는 조금 다른 검토를 하게 될지, 이 부분은 조금 지켜볼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의 항소 여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다음은 무려 120억 원을 빼낸 스미싱 조직 국내 총책이 검거가 됐다는 소식인데, 이들이 뭐 청첩장이나 부고장, 뭐 과태료 고지서 등을 이용해서 사람들 돈을 빼낸 거예요. 국내 최대 규모의 스미싱 조직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특이한 점은 이제 해외에 거점을 두고서 국내에서도 활동을 했던 조직이라는 점이고, 네. 또 2023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스미싱 범죄를 저지른 조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청첩장이라든가 네. 부고장 혹은 뭐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한 뭐 과태료 통지 문자 같은 것들을 보내면서 예. 여기에 이제 악성 앱 설치 링크를 첨부를 했고, 만약에 피해자들이 여기에 속아서 이 링크를 클릭을 하게 예. 되면 악성 앱이 설치가 되고, 결국에는 휴대전화를 장악을 해서 돈을 탈취하는 그런 방식의 범행을 진행을 했던 그런 조직입니다. 예. 1,000명 가까운 피해자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고, 피해 금액이 120억 원 규모라고 하는, 그래서 뭐 현재까지 국내 최대 규모의 스미싱 조직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조직인데, 예. 현재 경찰은 이들 중 13명을 검거를 하고 조사를 진행한 이후에 검찰에 송치를 한 상황입니다. 이제 국내 총책이 검거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총책이 잡고 보니까 중국 국적이었어요. 이 사람은 왜 국내에 머물러 있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 점은 결국에는 이런 보이스피싱 그리고 스미싱 조직이 기업형 그리고 다국적 조직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일면인 것 아예 같습니다. 범죄를 하기 위해서 입국을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나온 보도 내용이나 설명 자료에 의하면은 이번에 이제 검거된 중국인 총책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한국에서 살다가 범행에 가담을 한 게 예. 아니라 애초에 중국에서 살던 사람이 이 범죄 조직 본부에서 이 한국의 지부장처럼 이제 파견이 돼서 범죄를 저지른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뭐 해외에서 상주하는 조직들이 예컨대 악성액 설치를 유도를 하고 소액 결제 방식으로 이 돈을 편취를 해 왔다면, 최근에는 아예 해외 조직이 국내에도 이런 조직을 두고 직접적으로 모바일 뱅킹 앱을 침입을 하면서 다액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이 국제 단위의 그런 조직들이 스미싱이나 혹은 기타 피싱 범죄들을 더욱 이제 많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까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지점입니다. 그럼 중국에는 또다시 다른 해외 총책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있을 걸로 또 확인이 된 것 같은데, 이 사람까지 다 잡아야지 추가 범행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국내에서 뭐 피싱 사건을 진행을 해보면은 이제 과거에 이미 몇 차례 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또다시 유사한 범죄 혹은 보다 진화한 범죄를 재범률이 재범을 높은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거군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국내인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국제적인 조직의 범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해외 총책까지도 뿌리를 뽑아야 추후에 유사한 범행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다만 이제 어려운 점은 결국에는 이 해외에서 상주를 하는 또 외국인 범인들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내 그런 수사 기관의 활동만으로는 당연히 커다란 그렇죠.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뭐 중국 등이나 이런 해외 수사 기관과 좀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검거가 조금 늦어진다라고 한다면 언제든 사실 국내에서 또다시 활동책을 모집을 하고 또 동일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해외에서 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외국인에 대한 수사 그리고 검거 역시도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좀 전에 이들의 수법도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주 교묘하고 세밀하게 진행을 했어요. 비대면 본인 인증이란 취약점을 노려서 악성 앱 설치 등을 하게 했고 또 그 확보한 휴대폰의 권한이랑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해서 자산을 탈취한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사실은 뭐 지금까지 뭐 몇 년 동안 뭐 부고 혹은 결혼 메시지 등을 문자로 받고 열어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링크가 있죠. 링크가 걸려 있는 경우들이 예.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를 했는데 특히 이제 또 주목할 부분은 뭐 우리가 예전에는 뭐 금융기관에서 내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이 예. 사실 원칙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신분증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송부를 하면은 곧바로 계좌를 개설할 예. 수 있는 걸 상당히 간이한 방식으로 나의 그런 금융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발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편취를 이렇게 장악을 한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러니까 내 사진 혹은 나의 신분증 사진 등을 조합을 해서 가짜 신분증을 위주로 하고 이걸 통해서 뭐 새로운 알뜰폰을 개설을 한다든가 또 거기에 새로운 은행 어플을 설치를 하고 또 기존의 비밀번호를 변경을 해서 앱을 이용한다는 그런 상당히 이제 발달된 진화된 그런 수법으로 범행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사실 뭐 저처럼 우리처럼 이제 뭐 젊은 세대야 이런 점들에 대해서 지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 조금 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전혀 범행을 당하는지도 맞습니다. 모르고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요. 현재 확인된 피해자가 1,000명 이상인데 피해자 대부분이 50대 이상이더라고요. 이런 스미싱 문자에 좀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꼭 기억해야 될까요? 사실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할 때마다 항상 이제 설명을 하는 것들이 이렇게 외부에서 특히나 문자 메시지로 전송이 된 그 링크는 클릭하지 말라. 예. 그리고 이제 관공서에서는 뭐 어떠한 통지 같은 것들은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지 않는다. 맞아요. 또 뭐 주소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네, 하죠. 그렇습니다. 또 금융기관에서도 개인 정보를 이렇게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 받는 그런 경우는 없다라는 예. 점들을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오는 경우에는 일단 무조건적으로 의심을 하셔야 되고 혹여라도 이제 애매하다라고 한다면 직접 이 명의자에 대해서 전화를 걸어서 지인에게 물어본다든가 이렇게 사실을 조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근데 언제든 이런 범행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대비를 한다 하더라도 또 예. 거기에 맞춰서 그 수법들이 진화를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나 이제 국민들에게 이런 예방을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결국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런 간편 인증의 허점을 통해서 범행이 진행됐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이런 우리나라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이런 보다 허점을 좀 메꿀 수 있는 그리고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일단 개인 차원에서는 링크 주소가 포함되어 있는 문자 웬만하면 클릭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좀 씁쓸한 내용인데 한때 유명한 영웅으로 평가를 받았던 경찰관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거예요. 어떤 인물인가요? 네, 일단 영화 범죄의 도시에서 또 인기가 있었던 예. 이 마동석 배우가 연기했던 그 주인공 형사의 실제 이제 모델이라고 예. 알려진 인물입니다. 예, 과거에 이제 강력계 형사로 근무를 하면서 또 조직 폭력배들을 일망타진하기도 하는 등 여러 굵직한 공을 세워서 특징까지 했다라고 하고 뭐 TV에도 출연을 해서 예. 그 호탕한 모습 때문에 뭐 사람들한테서 또 인기를 얻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 경찰이 결국에는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뭐 국민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더 큰 충격이 아닌가. 예. 매우 이제 정의로운 그런 인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실망스러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상당히 좀 큰 충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좀 배신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 경찰이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경찰이었잖아요. 좀 가중처벌될 가능성은 없나요?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가중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경찰로 활동을 하면서 예. 상당히 공익적인 그런 공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은 유리하게 참작을 할 만한 요소라고 보이긴 합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비교를 하자면 결국 경찰로서 법을 준수하고 집행하는 그런 인물이
이런 불법을 저질렀다라는 점이 더욱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제 이후의 재판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기는 해야 예. 되겠습니다만 결국 경찰로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점, 이 부분이 조금 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인 이런 음주운전 사건보다는 중하게 처벌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경찰청이 해당 경찰 직위 해제하고 현재 감찰을 진행 중인데 이 감찰 결과에 따라서 파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형사 처벌보다도 예. 경찰 입장에서는 이런 파면 가능성이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럴 것 아닐까라고 같아요. 예.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징계 양형 기준을 따져보자면은 일단 음주운전 자체가 경찰 입장에서는 상당한 중징계 사유에 해당을 합니다. 특히 이번처럼 뭐 사고까지 난 경우라고 한다면 뭐 해임이라든가 혹은 파면까지도 가능한 사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아무래도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점이 상당히 크게 고려가 될 것으로 보이고 또 경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점을 고려를 한다면 추후에는 보기가 조금 어려운 최고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건 현장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